윤 대통령이 신조어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그저께죠. 그저께로 제 기억하는데 건설 노조의 불법 행위, 뭐 원래비 뭐 이런 것들을 다 보고 받으면서 딱 사이즈가 건폭이네.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나 처음에 그 말을 이해를 못하고 예. 가만히 있죠. 건의 지키는 뭐 건의 지키는 조직이 있나?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니더만. 아닙니다. 건설 폭력 근절해야 된다. 가만히 왜 건의로 들려 나한테? 그랬나? 자, 마음을 좀 가라앉히시고 들어주세요. 네. 그거더라고 건설 노조. 맞습니다. 그거더라고. 원래비 문제 이런 거. 그리고 또 그러면서 최근에 은행 통신사 조지고 그다음에 이제 건설 노조 조지고 이러면서 이제 골고루 기득권자와 노조를 골고루 조정한 걸 봐라. 이게 왜 노조 탄압이냐. 가진 놈도 조졌다. 그러면서 이걸 또 싸잡아 먹어서 자유의 적들이라 그랬어. 또 그렇죠. 자유의 적. 여기서 적 발언이 또 나와. 아하. 안철수도 국정방해꾼이자 적이라 그랬잖아. 맞아요. 일하는 적이라 그랬잖아. 예, 그때도 적. 이 적이 엄청 많이 나와. 이게 자유의 적이래 또. 그러니까 자유 시장 경제에 있어서는 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다 사방이 적이네요. 사방이 적이요. 왜 그런가요? 적을 그러니까 만들어야 되나요? 적으로. 그런 용어가 남발된다는 거는 그 배경의 사고 체계가 일단의 어떤 원리주의 내지는 근본주의적 사고 체계가 형성돼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세상을 적과 아로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왜 기독교에도 적그리스도라는 말이 있잖아요. 있죠. 그렇게 어떤 그러니까 이게 종교적 세계관 같기도 하고 어떤 원리주의적 사고 방식에서 이런 용어가 많이 남발이 되는 거예요. 원리주의적, 근본주의 뭐 이렇게 근본주의죠. 이런 정서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뭘 때려잡고 일하는데 생각보다 뭐 부승찬 박사 뭐 압수수색 같은 것도 이게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그렇듯이 이게 보면은 극단적 사고에 쉽게 경도된다. 원래는 그런 지도자가 있을 때 그걸 막아주는 기제가 민주주의다. 민주공화정은 그런 면에서 든든한 방화벽을 갖고 있는 거야. 공론의 장으로 던져서 정책이 결정되도록 하지 지도자 1인의 어떤 취향에 따라서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이것이 민주공화정의 방화벽이다. 그렇죠. 그리고 공직자가 솔직히 얘기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언론이 과감한 어떤 정부 비판을 해도 고발당하지 않는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사회 공론이 건강하게 살아 움직이고 그런 어떤 가운데서 시민으로서의 자유를 표현의 자유와 또 어떤 이런 어떤 정치적 자유를 보장받는 이 든든한 민주주의의 방화벽이 어떤 사회의 극단화를 막는 기제거든요. 그런데 건폭이다 이래버리면은 그리고 또 그걸 한술 더 떠서 거룩하게 또 자유의 적들이라 그래버리면은 이게 뭐냐면 굉장히 근본주의이고 원리주의 사고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건설 노조가 진짜 폭력배냐 자유의 적이냐인데 오늘 그거는 세세하게 얘기할 시간은 없어요. 그것도 할 말이 많아요, 사실은. 오히려 노조가 있음으로써 무법천지의 건설 현장이 질서가 잡혀나간 측면도 많다고. 이 교섭 대상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거꾸로 얘기하는 것에 대해 일일이 오늘 얘기할 생각은 없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내부의 적을 향한 어떤 거칠은 공격들이 초래할 앞으로의 이 정부의 극단적 사고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앞으로의 국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극단적 선택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외교에서 지금 일본 밑으로 가지바랑이 붙들고 기어 들어가는 비굴함이라든가 그다음에 탈중국 한다든가 이런 게 극단적인 겁니다. 아예 그러니까 선을 그어버리고 우리 편 아니면은 다 적.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그렇지. 이란의 적도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탈중국한다. 너무 위험한 발언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 너무 위험한 발언 아니야. 난리 났죠. 근데 지금 수출 난리 난 게 그 발언에서 시작이 된 거라고. 중국의 적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 그래서 시작된 거예요. 주워 담질 못해. 극단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면을 봤을 때 우리가 민주주의를 다시 생각한다.
국민을 적이라고 얘기하고 언론을 그렇게 얘기하고 제가 고발당할 때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대통령실이 뭐라 그랬나요? 악의적 가짜 뉴스로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었다. 완전히 나를 반국가 사범으로 만들어 놓더라고. 아니 체제를 짬뽕들이네. 민주주의 흔드는 그런 중범죄를 중범죄더라고 내가. 야.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극단적 언세는 항상 극단적 사고가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교에서도 그래요. 근데 이럴 때 유명한 민주주의 연구자 중에 제가 한 명을 소개시키자면 아르메니아 센이라는 하버드 대학 교수가 있습니다. 센 교수. 센 교수. 약한 교수가 아니에요. 그런데 센 분이세요. 이분이 1983년에 기념비적인 연구를 했는데 그게 오늘날까지도 인용이 되는데 이분의 연구 중에서 독특한 문제 의식은 이거예요. 네. 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기근이 발생한 적이 없는가? 대부분 연구를 해보니까 기근이 발생하는 나라는 독재 국가라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이제 독재 국가라고 하면 이게 잘 통제가 되고 해서 자원 배분도 효율적으로 잘 이거 뭐 그렇긴 그렇진 않겠지만 딱 생각하기에는 더 딱딱딱딱 나눠서 주고 더 잘 배분이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지도자가 국민이 굶으면 자기가 즉시 쫓겨나간다는 인식이 항상 있다는 거야. 민주 지도자들은. 민주주의. 그런데 독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하, 내가 어떻게 하든 누가 날 건드려 뭐 이런 거죠. 근데 이 연구가 1983년이거든요. 네. 근데 40년이 지났는데 그 룰이 아직도 안 깨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최소한 민주주의의 방화벽이라는 것은 국민을 극단적 상황에 몰아넣지 않는 데서부터 그 민주적 리더십의 특징이 지어진다. 그렇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지금 적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건폭이라는 것은 건설 폭력, 그러니까 건설 노동자들, 건설 노조 뭐 얘기하고 이런 것 같은데 노조원들도 우리 국민이잖아요. 국민이고 그 회계야 노조원이 자기들 조합비 걷어서 하는 건데 그걸 들여다 보겠다 그러고 이게 극단적 사고라는. 그러니까. 뭘 알아야 내가 참 뭔 말귀를 알아들어야 내가 얘기를 하는데 매주 얘기하고 있는데 새끼들이 이게 노조의 그 회계 보겠다는 건 근거법도 없어.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맨날 비리 뭐 부패 뭐 스캔들 나는 거 뭐 향후회 종친회 뭐 싸움 많잖아요. 그럼 국가가 그것까지 다 할 거냐고. 그러니까 이런 무식한 새끼들이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기 그 법에 없는 저런 얘기가 초월적 발언이고 극단적 사고로 가는 거 징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파국적 결과의 위험이 커지는 거야. 민주주의는 그걸 막자는 거지. 그래서 민주주의에서는 왜 기근이 발생하지 않는가? 여기에 심오한 연구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한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번에 튀르키예 대지진 났는데 에르도안 대통령이 하는 짓 좀 봐. 에르도안 대통령이 지금까지 숙정한 교사, 공무원, 군인들이 5만 명이 넘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완전히 우리 유신헌법 같은 시대로 되돌아가고 있던 때 딱 터진 거야. 그런데 사흘 만에 나타나서 지진은 막는 건 불가능하다. 지진세 5조 원 거둔 건 어디 갔는지 모르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 재난의 폭이 더 비극성을 강화하는 거죠. 그리고 정부를 비판하는 200명의 트위터 계정을 중지시키고 그중에 18명은 구속시켰거든. 이 와중에 국가 권력 유언비어 막는다고? 이런 어떤 그 상황을 제가 전에 방송에서도 얘기했는데 엘리트 패닉 상태라 그래. 시민들이 패닉에 빠지기 전에 엘리트가 먼저 패닉에 빠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시민들 간의 연결을 차단하는 거죠. 근데 재난에서는 연결된 사회에 스스로를 구제하는 시민 연결망이 대단히 중요한 거야. 그럼요. 그거를 유지하고 활성화시켜서 나라를 구한 사례가 있어. 그게 우크라이나 전쟁이에요. 그때 비교가 되는 거죠. 미하일 페도로프 장관이 그 디아라는 그 휴대폰 앱으로 전 공무원을 통제하고 그다음에 틱톡에 그 우크라이나의 시민들이 러시아군의 만행을 영상으로 게재하고 이러면서 그 전쟁 중에 30개의 앱을 출시했어요. 러시아군 신고하는 서비스, 그다음에 러시아의 가짜 뉴스 판별 서비스, 그다음에 망명지에서 자국 국민들의 난민들의 창업 지원 서비스, 이런 종류로 등등등등해서 30개의 앱을 출시를 했고
일론 머스크가 제공한 스타링크 위성 체계로 그게 5G 통신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시민들에게 풍부한 데이터 제공. 네. 이게 죽어가던 나라를 살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난 진짜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웅이 네. 젤렌스키 대통령도 있지만은 사실은 미하일 페로도프라는 31살의 디지털 혁신부 장관이 돼서 3년째 장관을 하고 있는 이분이 진짜 전쟁의 영웅이다. 그러니까요. 전쟁 지도자다. 그러니까 뭐가 달라? 저기 참된 민주적 지도자는 위험의 칼날 위에서 네. 시민들을 향해서 용기를 발휘하고 나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네. 이 연결된 세계의 그 풍부한 데이터들을 오픈하고 연결하니까 전 세계가 네. 거기에 움직인 거예요. 여론이 야 이거 참 부도덕한 전쟁이다. 그러니까 전 세계 여론이 이제 우크라이나를 도와줘. 이게 바로 민주주의의 승리라는 건데 우리는 에르도안은 그 반대로 한 거거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에르도안의 길을 가시는 겁니까? 젤렌스키의 길을 가시는 겁니까? 네, 저번에 제가 지금 물어봤었죠. 웃는 게 말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내 얘기가. 지금은 이렇게 이제 건폭 얘기를 하고 하다 보면 또 노조 기득권, 젊은 세대의 뭐 약탈하는 뭐 그런 행위다 이런 비유까지 하던데 이게 우리 국민을 갈라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결이 아니라 갈라놓고 정부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나쁘게 적이라는 얘기하는. 표현이 그 속에 있는 의도성이라는 건 뭐냐면 네. 이렇게 고립, 배제, 아, 타자화 예. 이러는데 가장 극단적인 용어거든요. 이 적이라는 발언이. 그렇죠. 그 한마디. 그러니까 한 단어가. 여기에서 이 말의 기원을 우리가 조금 따져봐야 되는데 네. 저는 칼 포퍼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칼 포퍼. 그분이 쓴 게 열린 사회와 그 적들. 진짜 적은 누구인가라는 오. 건데 그 이분이 이제 얘기한 논리 네. 철학에서는 그 이 칼 포퍼가 유대인 출신이라고. 그래가지고 오스트리아로 망명해 있었다고. 네. 그 상태에서 이제 그 빈에서 철학 연구를 한 건데 그 파시즘이란 것을 아주 지겹도록 겪은 거지. 그래 2차 대전 중이니까. 네. 그런데 그 파시즘에서 얘기하는 그 일종의 뭐라고나 할까 그 전체주의적 이데올로기가 왜 과학이 아닌가 이거를 이야기하려고 논리 철학을 발전시킨 거예요. 비슷한 유대인 출신으로 같은 시도를 한 게 비트겐슈타인이에요. 이분이 이제 논리 실증주의라 그래가지고 네. 그 저 언어 철학, 이 문법 구조 이런 걸 연구했는데 묘하게도 또 비트겐슈타인하고 네. 칼 포퍼는 앙숙 관계였어. 그것도 신기하네요. 그런데 오늘날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철학자의 동시대 쌍벽을 이루는 사람이 칼 포퍼하고 비트겐슈타인. 네. 근데 칼 포퍼에 따르면은 저기 그 당시에 풍미하던 논리 실증주의가 과학이란 무엇인가? 근데 파시즘은 종교라고. 종교다. 네. 저거는 종교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과학적인 것에 대한 갈망이 너무 큰 거야. 이런 어떤 그 우리가 종교 철학에 우리가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데, 네. 근데 논리 실증주의라는 거는 가설을 세우고 어떤 방법론을 동원해서 실험을 하고 확인을 해서 그 다음에 검증을 하는 거. 이걸 논리 실증주의라 그래. 네. 과학적 사고라고. 과학적 사고. 그런데 칼 포퍼 얘기는 그게 아니고. 네. 검증이 아니라 반증이다. 그러니까 과학적 명제는 네. 반증 가능해야 된다. 검증 가능하다고 해서 다 진리가 아니다. 검증 가능한 건 많아요. 네.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집니다. 검증 가능해요. 검증 가능하죠. 그러나 진리는 아니에요. 진리는 지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도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예.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는 것은 우리의 레토릭에 불과한 거야. 그지? 그건 진리가 그렇네요. 아니라고. 예. 그러면은 이해갑니다. 이럴 때 이게 천동설이 아니라 지동설의 징후가 나타나면 반증이 시작되는 거야. 그러니까 과학적 명제는 네. 영원히 옳은 명제는 없고 반증 가능해야 과학적 명제라는 거야. 반증 가능해야.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뉴턴의 중력 이론이라는 게 있어. 네. 그걸로 천체를 다 설명해. 정확해.
태양 주위에 지구가 돌고 위성이 있고 그 저기 저 가속도와 의 법칙, 중력의 법칙이 다 들어맞아. 네. 그러나 반증 가능하다. 그 법칙대로 안 움직이는 천체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 저기 저 이게 뭐냐 그 중력의 빛이 휘는 원리를 찾아보니까 네. 어느 지점에서는 그 중력 공간 자체가 휘어 있었던 거고, 그래서 뉴턴의 중력의 이론이 아니라 공간이 휘어 있다는 그 자체에 의해 가지고 왜곡된 현상. 이건 이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란 말이에요. 까지 가는군요. 네. 그러니까 반증 가능한 거야. 어떤 이것이 진리다 했을 때 그런데 그 진리에 대한 반증이 있다. 네. 이것이 과학적 명제라고 본 거야. 그러니까 이 사고가 바로 열린 사고고, 네. 열린 사고에서 사회는 한꺼번에 혁명이 일어나서 아주 위대한 지도자가 자기의 공학과 기획을 가지고 사회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네. 이런 민주적인 그 검증과 반증의 과정이 서로 변증법적으로 얽혀가며 사회는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거다. 네. 그래지 히틀러나 스탈린이나 이런 어떤 그 유토피아적인 명제로 그게 바뀌는 기획이 아니다. 그래서 열린 사회가 되는 거고 이게 바로 민주 공동체를 이야기한 거거든요. 예. 그런데 저기 이런 검증 가능성을 부인하면 그것이 바로 사이비 과학이라고 본 거예요.